제가 정관 수술을 받은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서로 맞벌이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애 안 낳을래. 지금 생활도 벅차.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흔히 남자들이 그거 꺼려 한다지만 저는 솔직히 책임 회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선택이었고 제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걸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까 혹시라도 불임 문제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민감한 주제니까요. 그래서 병원 기록도 조심했고 그날 바로 퇴근하고 집에도 들키지 않게 들어갔어요. 간호사 말대로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멀쩡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일상이 반복됐어요. 근데 딱 하나. 아내는 점점 뭔가 변해갔어요.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을 자주 뒤집어 두고 제가 퇴근하면 화장실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고 그런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의심하면 피곤해진다고. 결혼 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아내는 직장 동료들과도 가깝게 지냈고 주말에도 자주 스케줄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 워크숍, 친구 결혼식, 그런 이유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그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 중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설마 이혼 얘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임신했어.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멍했어요. 식탁 위 반찬에서 김치 국물이 밥 위로 번지는 것만 보였어요. 눈앞이 아득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지금? 제가요? 정관 수술을 받았잖아요. 의사가 그랬어요. 확실히 차단됐다고. 테스트도 했고. 정액 속에 정자가 없다고요. 불임이 확정됐다고. 이건 제가 잘못 안 걸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이요? 도대체 누구 아이인데요? 아내는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왜 그래?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요? 정말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혔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아내 얼굴만 바라봤어요. 뻔뻔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고 숨이 막혔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걸 제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 거실로 나갔어요. 정관수술 진단서를 꺼내봤어요. 수술 날짜, 수술한 병원, 사후 검사 결과. 그 안엔 분명히 정상적으로 수술이 완료됐고 정자 미검출 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사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명백한 불륜이에요. 근데 그걸 제게 감추지도 않고 축하하자는 듯이 말하다니 그 배신감은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감정은 이미 터질 듯 부풀었고
하지만 지금 터뜨리면 증거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어요. 터뜨리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지문 인식도 없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상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걸 지금 생각하면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내의 일정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배가 아프다며 몇 번이나 병원에 다녀왔고 회사에도 조퇴하거나 반차를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요, 실제로 병원에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아내는 병원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 탐정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사무소를 골라 그날 오후에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조용한 골목 안 2층 건물에 위치한 사무소였고 직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럼 아이가 라고 중얼이더라고요. 제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일정을 추적해 주시고 그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카드 전부 긁고 통장 다 털어도 그 얼굴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겐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탐정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의뢰인 아내는 5월 10일 오후 3시 삼성동 모 커피숍에서 한 남성과 만나 약 2시간가량 머무름. 이후 근처 고급 호텔로 이동. 약 3시간 뒤 호텔에서 함께 퇴실. 그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그 호텔. 우리가 결혼 기념일마다 갔던 곳이었어요. 작년에 그 호텔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웃으며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 손목에 채워진 커플 시계, 그리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치듯 잡고 있는 모습.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이름 모를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아내, 그리고 제 가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지식여 버렸어요. 저는 그날 혼자 술을 마셨어요. 혼자 마신 술병이 3개, 4개, 5개 책상 위에 줄을 섰어요. 근데 그보다 더 속이 타들어갔던 건 그녀가 지금도 우리 아기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걸 그녀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탐정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어요. 상간남의 이름, 나이, 직장, 주소, 차종, 이력까지 다 정리돼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왜냐면 그놈은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예전에 외주 맡겼던 업체 팀장이었어요. 몇 번 회식 자리도 같이 했고 심지어 우리 집들이 때 초대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아내한테도 인사 잘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제 아내랑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잠도 안 자고 그놈의 SNS 계정,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까지 전부 뒤졌어요. 아내랑 겹치는 흔적을 찾으려 했고, 찾았어요. 몇 달 전, 그 인간이 올린 사진, 카페 사진 속에 배경 유리에 아내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 결혼 생활은 애초에 조롱이었구나. 제가 그들을 의심도 안 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심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아내, 그 인간, 모두 끝내기로요. 근데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경험 많은 쪽으로 골랐어요. 그 자리에서 정관수술 진단서, 탐정이 수집한 사진, 카페 영수증, 호텔 체크인 기록, 핸드폰 복원한 문자 캡처, 모든 걸 테이블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애초에 제 아이일 수 없습니다. 정관수술 이후 검사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 분쟁 시엔 친자 감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서류를 원하거든요. 그 말 듣고 저는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 다녀온다고 나간 날, 저는 병원에 먼저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관련 상담을 받았고, 몰래 남은 샘플을 확보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 칫솔, 면도기, 그리고 제가 따로 보관하던 정액 검체, 모두 다 DNA 검사 기관에 맡겼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그 결과지를 봤던 날, 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내가 혹시 정관수술 실패라는 극단적인 변수로 날 속인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제 아이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결과는 모든 걸 끝내줬어요. 99.999% 무관계. 저는 그날 그 종이를 벽에 던졌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옥은 이제 너희 차례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둘 다 진행해 주세요. 합의 따윈 없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 하겠어요.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아내 쪽엔 이혼 사유와 함께 친자 불일치 결과 통보, 상간남 쪽엔 위자료 청구 및 접촉 금지 요청, 그리고 소장 접수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치킨을 사왔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때문에 요즘 자꾸 튀긴 게 땡기네. 그 순간, 그 치킨 냄새가 시궁창 악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 읽어봐.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웃던 얼굴이 굳더라고요. 봉투를 열고 내용 증명과 검사 결과지를 보던 그녀의 표정.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이건 그게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그 다음 말은 기억도 안 나요. 뇌가 자동으로 차단시킨 것 같아요. 그녀가 무슨 변명을 하든 그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저는 법적으로만 남은 걸 마무리하면 됐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해. 네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상간남 쪽 반응이 왔어요. 처음엔 무시했대요. 그런데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합의금으로 해결하자.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심 아니었다. 실수였다. 그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절대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매장될 때까지 갑니다. 상간 소송이 시작되자 그 인간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 기혼자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다시 한번 멘탈이 흔들렸어요. 내 아내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놈의 아내가 따로 접촉해 왔어요. 통화가 연결됐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혼 소송 진행할 겁니다. 우리 둘 다. 이제부터 이 인간들 제대로 끝장 보죠. 우리는 그렇게 공동 전선으로 엮였고 두 가정이 함께 상간 커플을 박살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그저 위자료로는 다 갚이지 않았어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벌은 모두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언론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했고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임신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 소문까지 돌자 버티기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놈도 유부남이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정직당했다더라고요. 이후 계약 해지, 블랙리스트, 업계에서 퇴출 수순까지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고 상간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어요.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박탈했고 친자 불일치라는 결정적인 사유로 위자료를 물도록 판결했어요. 그 인간, 그놈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아내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인간은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어요. 그럼 저는 행복해졌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한참을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야 했을까? 왜 그런 인간들에게 내 감정을 줬을까?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취미를 다시 찾았고 헬스장도 다녔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회복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은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안 받았고 문자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유산됐어.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더라.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나 혼자야.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진심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그냥, 아, 그래? 이 정도였어요. 정관 수술. 그건 제 선택이었고,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감추라고 했던 사람. 그걸 알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제 앞에서 웃던 사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뭘 어쩌겠어요. 그 인간. 상간남은 업계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지방에서 작은 중고차 가게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존재가 됐대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요? 저는 다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녀는 제가 겪었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고, 지금의 저만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연애 중이에요. 결혼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시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정관 수술했으니까 인생이 끝난 거 아냐? 아니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제 감정에 책임지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게 오히려 저를 지켜준 거예요. 만약 그 수술을 안 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의심도 못하고 평생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전 지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걸어 나왔어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제 감정과 시간과 인생을 값싸게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승리였어요. 저는 강정우 올해 39입니다. 지금은 외동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붙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전처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산후 우울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감정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던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건 저희 부부는 점점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후 저는 부모님 댁 근처로 내려가 딸 유나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새벽마다 울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벅찬 일이겠지만 그땐 진짜 너무 막막했죠.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하다 아이 어린이집 전화 한 통에 달려가야 했고 어느 날은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뜨거운 수건으로 밤새 머리를 식혀줘야 했습니다. 그 고비들을 넘기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고 무너진 가정도 언젠간 다시 제 손으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게 된 건 딸 유나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저 역시 누군가와 함께 다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저보다 6살 어린 33. 같은 지인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혼한 남자라는 이유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의외로 아이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해주고 애 키우는 거 진짜 존경스럽다며 저를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도 오래전 가족 문제로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공감대 때문이었을까요?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교제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유나와도 자주 시간을 보냈고 아이 역시 점점 지연이 이모를 따르게 됐죠. 그리고 저는 지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 가족처럼 진짜 가족으로.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조촐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 초반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도 진심을 다했고 저에겐 늘 당신 덕에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음식 솜씨도 좋고 생활 습관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통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엔 제대로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처음 균열이 생긴 건 결혼 9개월째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울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기 갖는 건 무리일까? 응? 유나도 너무 예쁘고 소중한데 나도 한 번쯤은 내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알기에 쉽게 그래라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너무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준비해 볼게.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도 받고 식습관도 조절하고 스케줄까지 맞춰가며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눈물을 머금고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됐어. 여보, 됐어? 진짜야? 진짜? 2줄. 선명한 2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 유나도 아기야, 빨리 나와. 라며 지연의 배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스치고 있었음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투, 표정, 핸드폰을 숨기듯 챙기던 행동.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에 모든 게 가려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연이 임신한 뒤로 저희 집엔 전보다 더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초기 입덧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지냈고 저는 출퇴근 후 식사 준비부터 유나 돌봄까지 모든 걸 혼자 도맡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안에는 막 태어나려는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지연이 그걸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고단함을 견디게 해주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기대감과는 별개로 자꾸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낌새를 느낀 건 지연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이나 식탁 위에 툭 올려놓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폰을 욕실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폰 충전기 어딨지? 라고 묻자 지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그냥. 내 폰 배터리 없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지연의 얼굴에서 경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도 있었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조각처럼 이어졌습니다. 출퇴근 루틴이 바뀌었고 전보다 외출이 많아졌으며 정기검진도 어느 순간부터 혼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심을 불안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예민해졌겠지. 임신 중이니까. 호르몬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 불안을 잠재우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주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말이죠. 제가 거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 통화는 곧 끊기거나 갑자기 엄마랑 통화했어라며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그 말보다도 그녀의 표정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알고 계시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느껴지는 그 미묘한 어색함. 그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응? 갑자기 왜? 불안해서. 요즘 이상한 뉴스 많잖아. 그래도 우리 집 비번 유나도 외우고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아? 당신이 있잖아. 당신이 열어주면 되잖아. 그 말투는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언제부터인가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그게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 숨길 무언가를 위한 거라는 의심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연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있던 틈을 타 화장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화면엔 지문과 얼굴 인식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도 안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중 잠금을? 그때 저는 그 행동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갉아먹었는지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믿고 결혼한 제가 이제는 그 사람의 전화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 그저 슬펐습니다. 며칠 후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일이 생겼습니다. 지연이 깜빡 두고 나간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호텔. 지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 그날 지연은 분명히 산부인과 진료가 있다고 말했던 날입니다. 그 호텔 영수증엔 룸서비스와 투숙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명세서엔 제 명의의 체크카드가 아닌 그녀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뇌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를 품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호텔에 있었다고. 물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과의 만남일 수도 휴식을 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저에겐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산부인과라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처음으로 아내의 뱃속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지연의 모든 행동이 그 가능성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은폐, 비밀번호 변경, 호텔 영수증. 임신을 기뻐했던 그 감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자. 이 의심이 내 불안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웃는 지연의 얼굴, 아이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 아침마다 저에게 당신 덕분에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거짓이라는 한 단어로 지식여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모든 걸 감췄고 제게 착한 아내 역할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녀의 외출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산부인과 다녀온다는 날, 지인과 카페 간다는 날, 산책하고 온다는 날. 그 날짜들을 제 다이어리에 써두고 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병원 예약 시간과 호텔 결제 시각이 정확히 겹쳐 있다는 것. 그녀는 병원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들엔. 결정적 단서는 집 근처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하루는 회사 미팅이 있다며 말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조퇴하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했고 잠시 후 강남의 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약 40분쯤 뒤 그녀가 한 남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 고급 정장 차림, 지연과는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둘은 건물 앞에서 자연스럽게 택시를 잡아탔고 그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호텔.
지연은 들어가며 그 남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전 그 장면을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줌이 흔들리고 제 입김이 마이크에 스치며 숨소리가 녹음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귀가했습니다. 미팅 오래 걸려서 피곤하다. 태동이 요즘 부쩍 느껴져서 잠도 못 자겠어. 이제 당신만 믿고 갈게. 그녀의 모든 말이 이제는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다닌다는 병원이었습니다. 김지현 씨, 최근 검사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배우자입니다. 상담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후로 진료 내역 없으세요. 예약도 없고요. 거기서부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탐정사무소에 그녀의 동선 추적을 의뢰했고 3일 만에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주중 특정 요일에 반복되는 호텔 방문, 같은 남성과 동반 입장, 차량 탑승 시 여성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는 행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텔 로비 CCTV 캡처 화면 지연이 남성에게 팔짱을 끼고 웃는 장면. 저는 그 자료를 USB에 담아 증거용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산부인과를 통해 비밀리에 DNA 샘플링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이 출산 전 태아 DNA 검사였습니다.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제출했고 병원 측은 조심스럽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10일 후 나왔습니다. 결과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와 태아 간 유전자 일치율 없음.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CCTV 영상, 탐정 리포트, DNA 결과서, 지연의 거짓 일정표. 이걸 왜 모으고 있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혹시 내 착각이 아닐까, 그냥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디엔가 남아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다음 날 지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결과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이게 뭐야? 내가 품고 있는 애. 내 애 아니래.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다 봤어. 호텔 들어가는 거. 팔짱 끼고 웃는 거.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 누가 아빠야, 말해봐. 회사 상무. 그녀는 그렇게 단 한 문장으로 저를 2번 죽였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회사 상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몇 번 이야기했던 인물. 자신을 항상 딸처럼 챙겨주는 상사라고 했던 사람. 지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어. 그냥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건데, 그럼 위로받은 결과가 임신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제 입에서 나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전문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태아 DNA 결과, 지연의 통화와 출입 기록, 사설 조사업체 리포트, 택시 동선 내역.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의도적 기망과 혼인관계 파탄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제3자의 친자라는 건 법원에서도 매우 중하게 보는 사안이에요.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남에게도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내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해 다 들어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송을 정식으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연에게 이혼 통보 내용 증명을 보냈고,
같은 날 상간남 김상무 앞으로도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고 공문이 송달됐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끝내지 말아줘.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넌 끝났어. 나랑, 유나랑, 이 집이랑.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간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 씨 맞으시죠? 좀 대화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 하시죠. 아니,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실수였다고 주장해 보세요. 법원에선 그런 얘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상무는 곧 회사에 소문이 퍼졌고 감사팀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 외부 여성과의 사적 접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까지 함께 얽히면서 그의 위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연도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중얼거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유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연이 이모 어디가?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잠깐 멀리 있어야 돼. 아빠랑 유나 둘이 지낼 수 있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젠 지켜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약식 심리 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상무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관계는 양측 합의였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DNA 결과, 호텔 방문 영상, 회사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확보되면서 그의 주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피고 측의 혼인 파탄 책임 없음 주장 기각, 추가 증거 요구 없이 심리 진행을 명시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중간에 연락을 해와 혹시 아이만이라도 친딸처럼 받아줄 순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아이와 저. 딱 둘뿐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약 석 달간의 준비를 거쳐 최종 판결 선고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지연과 상간남 김상무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에 눈빛이 망가져 있었고 김상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판결은 비교적 간결하게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 이현우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지연은 혼인 중 제3자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혼인 해소와 동시에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 부여한다. 양육비는 피고 김지연이 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고 김상무는 뒷덜미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김상무는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어 사내 감사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드러나 퇴직 처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언론에까지 퍼진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혼 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판결 직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대신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딸 지금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아이 문제만큼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법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이후 지연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저는 소득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던 아이는 출산 후에도 김상무가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혼자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저는 조용히 차분히 삶을 회복했습니다. 유나와 단둘이 사는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유나가 아빠 도시락 싸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이제 제 삶의 알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너진 가정을 혼자 다시 세운다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사람 하나지만 지킨 것은 딸의 삶과 내 존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분류는 감정의 탈을 쓴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가족을 찢고 아이를 울리며 한 사람의 인생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눈으로, 귀로, 서류로, 그리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